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후 원전 수주가 이어지면서 원전 산업에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물가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연내 추가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후 여당은 충격 속에서 쇄신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선거 압승에 고무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파면을 거듭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간식 탕후루가 인기만큼 논란도 뜨겁습니다. 국감장까지 등장한 간식 탕후루를 살펴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과 같은 상승세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3주 정도 다가온 가운데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주유소. 계량판 숫자가 매서운 기세로 올라갑니다. So it went over 100, like I said. 손 떨리는 휘발유 가격에 주거비까지 치솟으면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인 8월과 같은 상승률에 전문가 예상치를 0.1%포인트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품값을 빼고 계산하는 근원 CPI는 작년 같은 달보다 4.1% 오르는 데 그쳐 둔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근원 CPI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연준이 눈여겨보는 지표입니다. 앞서 지난달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5.5%로 동결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상황. We'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we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objective.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으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까지 겹친 악화일로 속에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물가 상승폭에 다음 달 연준의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의 참패가 여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진 국민의힘은 쇄신의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견광부회하지 않고 민심의 해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거 참패 후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는 7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선 수습책을 놓고 논쟁이 오갔습니다. 일부 참석자가 지도부 책임을 언급하자 순간 정적이 흘렀고 다른 참석자들은 너무 몸을 낮출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일부 참석자들이 김기현 대표를 찾아가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제안했고 김 대표는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조기 총선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오늘 긴급 최고위를 열어 수습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어제 오후 전격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선거 결과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한 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심에 강한 경고장을 총선 예방주사로 만드는 것도 결국 대통령실의 몫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 출마자를 대체하는 인적 개편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정무라인 개편 요구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선당 후사의 자세를 강조하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을 철회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행 장관 지명 철회 요구할 거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심을 잘 받아들인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가부는 후임 인선 없이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반면 선거 압승에 고무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입니다.
한동훈 장관 파면을 거듭 요구하는 등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화이팅! 보궐선거 승리가 확정된 직후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는 반성이었습니다.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안일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단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심리적 탄핵 상태를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덕수 총리 해임과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제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정부와 여당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 대표가 전략 공천한 진교훈 후보의 승리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친명계의 독주를 우려하는 비명계를 향해서도 당분간 화합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 처리와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비명계와의 관계 설정이 향후 이재명 체제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총선 전초전으로 불린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를 놓고 여야의 희비가 지금 엇갈리면서 후폭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17%포인트 넘는 이 격차로 참패를 한 이 여당, 이 분권 쇄신을 다짐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고를 쇄신하겠습니다.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자,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김기현 대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내에서요,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 이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또 지도부 거취 문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적으로 뭐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지도부 책임론 결국은 사퇴 문제와 앞으로 당 쇄신은 연결돼 있는데 그렇죠.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책임론, 사퇴론에만 방점을 찍게 될 경우에는 이게 225개 기초단체장 선거구가 하나인데 그렇죠. 여기서 패배했다고 당 대표까지 교체해야 될 사안이냐. 여기 어느 정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사안에 예. 그러니까 이 강서구청장 선거의 중요성은 인식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당 대표를 교체하기에는 첫째는 국회 일정이 예. 보십시오. 지금 당장 뭐 국정감사 진행 중이고 다음에는 예산 국회일 테고 두 번째는 대안이 있느냐. 또 하나는 이게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순간 예. 당내 권력 투쟁을 촉발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예. 적어도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 지휘부로 총선을 칠 수 있겠냐는 불안감은 저는 뭐 계속 좀 잠복해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서도 적어도 책임 문제에 관한 한 뚜렷하게 나누기가 어려운 지점에서 아직은 조금은 골몰하고 있다, 고민 중이다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할 상황은 맞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주 고민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 강서구 선거 참패로 여당에서 쇄신론이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앞두고 예방주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해요. 민주당에서 봤을 때의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상보다도 크게 진 거죠. 그렇죠. 뭐 이길 거라고는 한순간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뭐 조금 정도는 질 거라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이 졌고 예. 저는 사실 더 많이 졌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크게 이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정권 심판론이 지금 점점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중에 이 선거가 있었고요. 예. 이런 선거를 대비하는 자세가 국힘당도 그렇고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예. 전혀 이거에 대한 감이 없는 최악의 선거 공천과 선거 전략을 짠 거예요. 아, 이러고서도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저는 당내에 생각 있는 사람은 국힘당 내부에서는 없었을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기는데 크게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크게 질 거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세게 맞아서 정신을 차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네. 결국은 이 선거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대통령 본인이거든요. 대통령실과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는 한 예. 별다른 묘수를 찾아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는 그냥 단순 기초단체장 선거가 아니라 심판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 당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총선 대비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미뤄지면서 야, 이게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수도권 위기론도 재점화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신성범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럼 돌파구는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될지, 단순히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를 그냥 놔둬야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닌 지금 상황에 정확히 말하면 김기현 대표가 비전위원회라든지 인재영입위원회, 혁신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당내 혁신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잠깐 스톱. 예. 다시 말하면 책임론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라고 당내 반론에 부딪힌 걸로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은. 아,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도 예. 대통령실도 뭐라 그럴까 당에 대해서 네네.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못하는 형편이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예. 당에서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데 당에서 그냥 가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민심과 안 맞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핵심 참모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당의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은 예. 이대로 가면 다시 말하면은 지금 확인된 민심은 단순하게 뭐 퍼센트가 17% 차이 나왔다는 그게 아니라 중도층 2030이 다 등을 돌렸다는 이 지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곡동, 마곡지구라는 거, 방화 1동 여기에서도 다 크게 졌다는 것. 예. 그리고 평소에는 여론조사 때 나 중도층이야 지지하는 정당 없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네네. 실제 투표에서는 2배 이상 국힘을 안 찍고 2배 이상 민주당을 많이 찍다는 사실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하. 이런 대목이 이대로 가면 수도권 전체에서도 내년 총선에서는 큰일 났다는 그런 인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시간이 갈수록 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위기의식이 커질 거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책임론과 쇄신론 사이에서 뭔가 오늘 내일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책임론, 뭐 사퇴론이 아직은 뭐랄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쇄신 얘기도 해줬습니다만 그러면 좀 총선을 생각하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나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당내에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들은 아까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어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밖에서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쪽으로 좀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지금 포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하태경 의원은 지금 부산 사무실 정리한 게 꽤 오래됐다고 부산 지역에 소문이 나 있고요. 예. 여의도에도 뭐 소문이 꽤 자자하게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강서 선거하고 결합이 돼서 이게 좀 그럴듯하게 지금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사실들을 국힘당은 그렇고 여의도에서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하태경이 붙인 불이 국힘당으로 다 번져나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건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하태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용산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네네. 뭐 지금 이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뭐 하태경 내지는 중진 다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큰 문제가 벌어진 거고요. 예. 이건 뭐 민주당이 엄청 잘해서 이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독선, 오만, 방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태도를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체제를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국힘당도 할 말이 없는 게요. 네. 이게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인데 이 선거를 이렇게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아는데도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겠어요? 예스맨이 김기현 대표부터 시작해서 예스맨으로 점철이 된 국힘당 가지고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선거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번에 웅변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이걸 보고도 어떻게 좀 적당히 한번 넘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아니 뭐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용산까지도 이제 비판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여당이 이제 선거 패배한 다음 날요 임명이 보류됐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강서 보궐선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한 박자 늦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글쎄 밀어붙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된 것 이런 것들은 좀 이 상황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 강서의 상황을. 적어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항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는 되는 거죠. 아, 예. 그런 정자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직진이었잖아요. 직진. 인사에 관한 한 타협이 없다. 네네. 그리고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을 고려한 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게 고집처럼 빚어졌었는데 적어도 당에서 요청하고 예.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고 제가 보기에는 김행 후보자에서 그치지 말고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인사 쇄신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다시 예. 말하면 적어도 지금까지의 이념이라든지 이런 예. 중심이 아니라 민생과 실용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럴듯한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인물을 당정의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쇄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국힘의 상황을 저희가 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요, 이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일단요, 스스로 잘해서 이긴 건 아니다 이러면서 좀 몸을 낮추는 모양새인데 이 대여 공세의 고삐는 아주 바짝 조이는 모양새입니다. 당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심판한 것이다. 네. 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축하를 막 하시면 네, 아유 좋아요, 막. 인사 검증 시스템을 확인한다며 미국 연방 수사국까지 다녀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변명해도 한동훈 장관의 무능과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이 안일함을 다시 한번 성찰하겠다면서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보궐선거 승리 자만하다가 내년 총선 역풍 맞는 거 아니냐. 뭐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21년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22년의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 정말 민주당은 해방 이후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 모든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진 적이 없었습니다. 네. 뭐 전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참패를 당했는데 예. 이번에 사실 이제 총선 전으로 총선 그 시기로 말하자면 돌아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여당은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있으니 안심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조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우리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뭐 이렇게 역발상이 가능하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총선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번에 잘 보여준 거죠.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정책 기조, 인사 기조를 가지고 가면은 하여튼 이번 총선은 해볼 만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이 잘해야 되겠죠. 근데 민주당이 그럼 잘해서 중도층이 돌아오면 좋은데 예. 민주당이 잘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한다면 이 중도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는 지금 아무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몸을 낮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지금 상황을 잘 선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공세는
대여 공세는 아주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이 한덕수 총리 해임과 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또 더욱 거세게 한동훈 장관을 공략하는 거는 자세를 낮추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만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예. 그게 국정 운영에 대한 태도, 정부에 대한 태도 이렇게 그리고 국회에 대한 태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운영에 대해서도 나와줘야 되는데 예. 이것은 뭐 강경투쟁 기조를 계속 하자는 거야 소리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민주당이 그나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잘해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민주당이 의석은 많지만 많아서 사실은 발목을 사사건건 잡아온 건 사실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하게 하면서 약자로 비춰진 거예요. 민주당이. 실제적으로는 강자예요. 네. 국회 안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입법에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민들의 그나마 시선을 어떻게 보면 약자 동정론에서 된 건데 저렇게 계속적으로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서겠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 아니, 총리 해임 또 한동훈 파면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 힘자랑으로 비치지면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등을 돌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힘자랑하는 쪽이 오만한 쪽이 진다는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지금 보도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요 10월 한 달 동안은 이 한동훈 장관 탄핵을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의원들을 단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강경파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 당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강경파와 온건파의 그 결은 좀 다르죠. 예, 그런데 강경파의 목소리가 자꾸 언론에 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온건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특히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탄핵이 지금 너무 가볍게 접근하고 비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서 승리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졌다 이런 평가는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명계에서는 승리에 도취돼선 안 된다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요. 조응천 의원 이야기를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대걸레로 때려준 거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때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취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 가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대걸레가 우리 쪽으로 오고 그땐 대걸레 없이 바로 쇠몽둥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명계 의원의 견제 목소리에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 압박은 더욱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죠. 글쎄 지금 상황에서는 구심점이 이재명 대표로 잡혔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갈등 이런 것들은 제대로 봉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검찰이 백현동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어제 딱 승리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 검찰이 급제동을 딱 건 겁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절묘하게 이때를 노리고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영장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가 없다고 하면 바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면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없지만 증거는 충분하다는 얘기를 재판부에도 얘기한 거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피고인으로서 얘기한 거고 국민들한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지금 검찰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리스크가 있고 앞으로 수사 리스크가 또 계속해서 있다는 얘기를 검찰이 어저께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일단 그 체포한 가결 사태 이후 사퇴한 이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 후임 인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당 통합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정도면은 통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속은 부글부글 끓을지언정 무조건 통합하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유일한 이유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박함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당을 추스리는데 힘을 네네. 기울일 거다. 협조 노선으로, 통합과 협조 노선으로 갈 것으로 저는 봐요. 예. 그 정도 정치적 기술은 갖고 있는 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어도 민주당이 분열될 것이다.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외생 변수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공천 탈락 등으로 이 비명계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친명 색채를 대놓고 드러낼 경우 내년 총선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정말 미래의 일이고요. 네네. 또 253개 지역구에서 그중에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상당한 지역구에서 비명 친명 간의 후보들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나 대표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지휘를 해 나가서 통합의 기조를 흐트리지 않을 것이냐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5개 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하마스와 그 배후로 지목된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상전 투입에 따른 확전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take every possible precaution to avoid harming civilians. 요르단으로 떠난 블링컨 장관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5개국을 순방합니다. 하마스와 이란을 고립시키고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교전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양측의 사망자는 2,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틀 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의 공항 2곳을 타격했고 가자지구를 향해선 포탄 수백 발을 퍼부었습니다. 사실상 가자지구의 유일한 탈출구인 이집트는 국경을 봉쇄한 상황이고 민간인 대피 논의는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في حال لا سمح الله توقفت هذه المولدات ستصبح هذه المستشفى عبارة عن مقبرة جماعية.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과잉 대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과 함께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은 백현동과 위증교사, 대북송금을 합쳐 청구했지만 백현동 사건만 먼저 기소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 권력의 시정농단이라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시작된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과 백현동 사건의 구조와 피고인이 같은 만큼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관련자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수원지검으로 넘겨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재판 3-4개에 출석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셨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만 먼저 기소를 했다는 거, 이 검찰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 어떤 증거를 갖고 있길래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직접 결제했는 문서 등 이론의 여지 없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먼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과 관련되는 그 취지 설명을 할 때에 예. 증거에 대한 그 내용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리를 지르고 해서 증거에 대한 얘기를 직접 못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얘기하는 그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A4 용지 4장 정도의 어떤 증거 설명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든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김인섭 씨의 청탁대로 이재명 지사가 직접 승인 결제했던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 등 내부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다수의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도 이번에 그 특혜 제공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직접 결제한 서류에 등 물적 증거가 있다고 하고 또 나아가 김인섭 씨가 어떤 정바울 씨 사이의 어떤 그 허가방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2014년 선거 이후, 2010년 선거 이후에는 김인섭 씨를 만나거나 교류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예. 다양하게 이미 그 본인 스스로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어떤 선거에 직접 어떻게 보면은 그 김인섭 씨가 선거 사무소를 개설하고 여러 가지 어떤 후원금을 했는 등 여러 가지 뒤에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활동을 해준 내용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특혜를 주기 위한 네. 어떤 시스템을 찾았다라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뭐 유죄를 인정하는데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해서 먼저 이 부분을 기소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증거가 충분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표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자체 산하공사 피해에 대해서 시장이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건데 재판장에서 설득력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장실질 단계에서도 판사가 검사 측에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장이 이게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현직 시장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다라는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된 전례가 있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관련자를 못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에게는 굉장히 많은 재량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게 권한으로 부여된 행정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논리는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왜 민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냐, 왜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냐. 그러면 바로 시로 이익이 귀속될 건데 민영개발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익이 흘러가도록 한 거 아니냐. 이게 기본적으로 법으로 보면은 재량권의 한 범주에 있을 수 있으니까 판사가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는데 검사님 의견 달라고 말씀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자료를 못 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고 여러 자료가 현출돼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지금 단계에서 영장실질 담당했던 판사는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장미 변호사님은 이재명 변호사가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재량권. 근데 요거는 이제 검찰이 요걸 깨야 이제 배임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의 논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배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지로 어떤 회사에서도 배임이 있을 때에 회사 대표들이 하는 전형적인 어떤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배임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경영 판단의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어떤 경영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결정이 회사를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최선의 어떤 노력을 그 최대한 이익이 되는지를 위해서 검토하고 노력한 결과 열심히 뭘 했는데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건 면책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제 아니면은 제3자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배임이 되는 건데 그러하기 위한 전제로서 저도 해외에서 그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그 로펌이나 다른 어떤 그 외부 그 카운슬들한테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자문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그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시장 할 때는 이거 공영 개발한다. R&D 센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수차례 SNS에 얘기를 했고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것이 그 정바울 씨가 개발해서 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이제 관여를 하면서 이게 급속히 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적인 정말 치열한 결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마치 사형기업에서 이제 그 배임이 성립된 것처럼 성남시도 법으로 봤을 때는 법인입니다. 그 산하기관 마치 이제
어떤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다고 하면은 회장이 사장한테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장이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과 예. 동일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게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병합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도 좀 눈여겨볼 점인 예. 것 네. 같아요. 검찰한테 유리한 건가요? 이게 사실 법원이 받아들여질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공판 준비 기일을 지금 수차례 해서 쟁점과 증인 신문 계획을 수립해 놓은 사건에서 예. 첫 개일이 이제 막 열렸기 때문에 검찰은 사건 초기 단계 아니냐라고 하지만 법원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네. 검찰은 쟁점이 비슷하다는 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예. 다 어떤 개발 과정 중에서 브로커와 관련한 이 이익이 브로커를 통해서 민간으로 가도록 방치한 거 아니냐, 예. 아니면 오히려 의도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 있는 건데 또 하나는 검찰이 만에 하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로 귀결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병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보다는 두 건이 있을 때는 뭔가 습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의도가 더 강화된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 개연성 열어두고 병합을 하지 않았을까. 다만 법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일단 낮아 예. 보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되는 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특혜죠. 특혜입니까? 예, 왜냐하면은 별개로 이제 보통은 기소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변호인이 이거 하나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예. 병합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예. 오히려 그 검찰에서 하나로 묶어서 해달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 일반적인 것보다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거 별도로 해달라고 예. 할지 아니면 같이 병합을 해달라는 것에 동의를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어난 지 100일을 앞둔 이 쌍둥이 판다에게 이름이 생겼습니다. 네, 슬기로운 보물, 빛나는 보물이라는 뜻의 루이바오, 후이바오인데요. 지선우 기자가 100일을 맞은 쌍둥이 판다의 성장 모습을 모아봤습니다. 지난 7월 7일 새벽 세상 밖에 나온 암컷 쌍둥이 판다. 듬성듬성한 털에 불그스름한 맨살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사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엄마가 열흘이 지나자 흐릿하게 생긴 검은 무늬. 한 달 후에는 발톱이 나오고 무늬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살이 오르고 배밀이도 하면서 쌍둥이는 개구쟁이로 성장했습니다. 100일을 앞두고 처음 야외 사육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g도 안 됐던 몸무게는 5kg으로 늘었고 덩치도 제법 커 사육사가 두 손으로 들어야 합니다. 두 쌍둥이의 이름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1, 2차 투표에 약 70만 명이 참여해 정한 이름입니다. 슬기 예자, 보물 보자, 슬기로운 보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빛나기 보물보, 빛나는 보물입니다. 100일을 넘겼다는 건 조금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한 날 초대받은 관람객들은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설레어했고 또 오늘 또 무척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인형처럼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외부 환경 적응 과정을 거쳐 내년 초쯤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쌍둥이 바오야 사랑해.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식감이 바삭하고 아삭해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맛있어서 건강이 안 좋아도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충치가 생길까도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안 먹었으면 좋겠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너무 좋아하고 요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 혈압당뇨, 고지혈증, 특히 당뇨에 대한 위험성이
자, 보신 네. 대로 이제 중국에서 온 간식이죠. 탕후루. 이 뜨거운 인기만큼이나 지금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성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까지 선 네. 만큼요. 이슈의 중심에 선 음식입니다. 먼저 탕후루가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는 열풍같이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지 좀 설명해 네. 주세요. 우선 탕후루는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대중적인 국민 간식인데요. 예. 뭐 이게 뜻은 설탕을 입힌 표주박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표주박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 중국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이게 12세기에 중국 남송의 3대 황제가 굉장히 아끼던 그 비가 있었는데 네. 그 비가 이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백방호에 알아봤는데 어떤 그 한의사가 어떤 의사가 이제 산사라고 하는 열매를 설탕에 절여가지고선 하루에 먹이면 꾸준히 먹이면 보름 안에 이 병이 나을 것이다. 알려줬대요. 그런데 실제로 했더니 병이 나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유명해지고 민간에 전파되면서 이제 대중적인 간식으로까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사라는 거는 작은 사과나 능금 모양의 그런 그 열매고요. 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북부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새콤달콤한 그 사과랑 비슷한 맛이 있는 열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설탕물에 처음 입혔던 게 이제 탕후루의 그 시작인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이게 뭐 엄청나게 뭐 핫하다든가 네. 뭐 난리가 나는 정도는 아니고 하도 그냥 오랫동안 대중적으로 먹어왔던 우리로 치면 뭐 길거리에서 그냥 떡볶이 사 먹듯이 그런 간식 같다. 그런 흔하게 먹는 간식입니다. 네. 근데 음식 전문 기자로서 요리도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탕후루 레시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설탕하고 물을 2대1 비율로 섞은 다음에 2대1. 예, 중불에 올려가지고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졸여가지고 한 15분에서 한 많게 30분 정도까지 조립니다. 그래서 조린 걸 다음에 그 꼬치에 꿰은 그 과일에다가 네. 이 설탕물을 뿌린 다음에 들러붙지 않게 유산지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굳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이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방금 얘기했지만 네. 설탕이 2, 물이 1이잖아요. 네. 이게 과일 자체도 이제 당도가 네. 많은데 여기에 이제 굳이 설탕을 코팅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 뭐 이게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일단 더 달아지잖아요. 네. 그럼 더 맛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탕후루가 처음에 국내에서 유행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ASM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되게 유튜브에서 유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겉에 설탕을 코팅을 해주게 되면 네. 그 씹을 때 바삭바삭 부서지는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소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혀로 느끼는 미각에다가 네. 귀로 느끼는 그 청각적인 즐거움까지 더해져가지고 이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더 복합적으로 되는 거죠. 네. 근데 탕후루가 세대별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청소년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먹는 소리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너무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너무 달다고 말하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하는데 달긴 답니다. 그래서 예. 탕후루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 당도가 한 뭐 10g에서 뭐 많게는 뭐 한 25? 네. 그러니까 한 꼬치에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하나만 먹지 한 2개 정도 먹으면 50인데 네. 그러면 WHO에서 지정한 그 권고 기준 네. 하루 섭취 당류 총량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긴 많지만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이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흔히 커피 전문점에서 드시는 라떼 같은 걸 예. 한 잔 드시면 거기 설탕이 한 20g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탕후루보다 훨씬 높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료들, 뭐 스무디라든가 예. 네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평균이 65g이 들어있다. 그리고 많게는 107g까지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미 먹고 있는 상태에서 탕후루한테 이 죄를 묻는다는 거는 네.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근데 일단 탕후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까 뭐 의료진의 이야기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만과 당뇨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좀 얘기를 들어보면 네, 비슷하다? 저는 이미나 우리 한국인의 식생활이 네. 굉장히 달아지고 굉장히 매워지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돼 있는데 네네. 이거를 탕후루한테만 죄를 물어서 이것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고 원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한창 성장 중인 청소년들이 탕후루를 즐겨 먹다가 단맛에 묻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짚어야 할 것 같은데 네. 더 단맛을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 어떤 특정한 맛을 갖다가 이제 예. 강조해서 더 진하게 먹다 보면은
그거보다 약하게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거에서 만족을 못 느끼게 되니까 더 단맛을 찾게 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탕후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지 특정해서 어떤 음식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쎄요, 뭐 제안을 해보면 뭐 탕후루를 조금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꿀이라든가 조청을 좀 바꾸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이나 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조청이나 꿀을 바르면 네. 설탕처럼 되게 단단하게 굳지를 않기 때문에 그 그렇군요. 바삭바삭한 특유의 식감을 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이제 하도 이 설탕에 대한 그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제로 탕후루라고 그래가지고 대체 감료를 쓰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달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달아진 건가요? 일단은 우리 인간의 뇌는 단 거를 먹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그 단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찾도록 우리 인간이 진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과거에는 이 단맛이라는 거를 갖다가 단 음식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게 너무 쉬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많이 팔리려면은 점점 음식이 달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식당이나 어떤 그런 판매하는 업체들이 쉽게 손님들을 만족시키고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일종의 탕후루 열풍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가게 되는 상황입니까? 또 일시적인 현상 이런 거 봐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음식들이 유행을 해왔는데 그 유행하는 음식들이 결국은 끝났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튀르키예에 한국 국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주택단지를 하늘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난 2월 튀르키예를 강타했던 규모 7.7 강진의 진원지였던 카라만마르슈주 파잘직 지역에 튀르키예 한국 우정의 마을이 지어졌습니다. 지난 7일 입주식이 열렸는데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정의 마을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모은 국민 성금으로 조성됐습니다.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컨테이너 1000여 동을 설치해서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 2,670명이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입주민을 위한 컨테이너에는 LG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지원한 가전제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는 형제국가 한국의 빠른 지원 덕분에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입주민 아이들에게 선물과 함께 서울 경기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렸던 응원의 그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현지에서 지진 피해 복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나요? 네, 지진이 일어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복구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서울의 명동격인 중심 상업지구의 모습인데요. 무너진 건물 잔해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는 건물 전체에 금이 간 채 흉물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가장 먼저 달려와준 나라죠. 그들이 지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까지 끝까지 응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쾌청한 가을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내륙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게는 5mm,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2도, 대구 23도, 부산 2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낮아져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